이제 강수와 일조가 같이 연동돼서 가긴 한데 정확히는 이제 일조고요. 여기 저희가 뭐 경남보다도 적어도. 근데 여러분 밖에서 또 보시고 뭐 영상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올리브 6m, 1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전정철이거든요.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보시면 막 다 잘려 있죠. 귤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귤도 쭉 올라가지만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자르잖아요. 한 전정하는 그 세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우시면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성비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지에서 노지로 오는 게 내가 하우스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하우스 시설을 활용해서 더 벌 수 있는 소득 작물이 훨씬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하우스 하셔도 괜찮고 거기 나무 더 잘 자라고 하겠는데 근데 하우스 가는 순간 얘가 점점 뿌얘지고 점점 떨어지거든요. 일조를 계속 맞게 되죠. 일조가 더 좋아서 하우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번지는 그것들 다 쳐내고 전정하고 그 끌어내고 이런 작업이 정말 그 귤하고 비교도 못해요. 얘 엄청 빨리 자라요. 저희 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얘는 정말 너무 빨리 자란다. 완전 속성수입니다. 그거를 감당을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첫 번째, 전정에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용적으로 가성비가 조금 안 맞는 계산인 것 같아요. 지중해에서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올리브를 키워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우스가 괜찮았다면 하우스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평선 너머로도 올리브 나무가 펼쳐진 그런 장면들 보셨죠?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작처럼 그렇게 많이 재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 사실 승부해야 되는 작물 중에 하나인 건데 기본적으로 하우스를 올리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한 이제 15년 이제 재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한 150분 되는 신규 헤어들을 이제 올 3월에 심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20농가 정도가 오랜 기간 이제 심어 오셨는데 다 퍼져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그래서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일조하고 강수하고 연결되잖아요. 여기 서쪽이 강수가 1500mm입니다. 연. 전반적으로 저희 하다 보니까 남북의 차이보다는 동서의 차이가 좀 더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산성에서 좋은 작물이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성비가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노지를 하는 이상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어떤 노력들이 이제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올리브는 특히나 또 더 알칼리를 좋아하니까 고토속해로 이제 해결하고 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진흙에서 올리브 잘 자라냐? 이제 제 입장에서 진흙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올리브 농장이 있다 한들 거기에서 다 잘 자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얘가 뭐 특별한 나무는 아니에요. 귤나무 잘 자라면 얘도 잘 자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진흙 땅에 올리브 나무 한 두어 그루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고, 그래도 또, 그것까지도 못다 그러면 올리브 안 보셔도 되고, 그 지역에서 과수하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간 돈 된다고 그렇게 심어왔던 귤나무가 여전히 없는 그런 지역인데, 얘는 갑자기 천둥 벌거숭이처럼 뻥 나타나가지고 되는 그런 나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건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올리브가 자랍니다. 원래 원산이 어디죠? 사실에 영양도 한 개도 없고 물도 정말 건조한 그 지역에서도 잘 자라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키워오는 몇 안 되는 그런 작물인데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올리브 특성상 배수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올리브만 잘 돼야 되나요? 모든 나무, 모든 작물 다 배수 잘 되는 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둔덕은 옵션이에요. 거기는 600mm, 700mm 둔덕을 굳이 하진 않고 귤도 내가 나무를 좀 더 키워보고 싶으면 약간 조금 높여서 심죠. 그냥 기본적으로 나무 키울 때 배수 잘 되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배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사과, 배, 뭐 복숭아 이런 곳에서도 농사 지을 때 또 약간 진흙 이런 땅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니면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땅을 파가지고 유공간을 묻죠. 그렇게 해서 배수가 좋게 만들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 작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다 파면 다 돌이니까. 거기는 파고 묻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유공간 묻고 그러면 끝인데 여기는 다 돌, 또 파내면 또 어떡할까. 그러니까 유공간 묻는 건 제주도에서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둔덕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데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 재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해를 조절할 수 있나요? 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리브 재배하면서 그나마 이 나무를 위해서, 이 내 농장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둔덕으로 하자. 전체적인 그런 농장들 비율로 봐서도 안 하시는 곳이 더 많고 옵션인 것 같아요. 옵션. 하면 나무가 자란 데는 무조건 좋을 것이고, 근데 관리를 하는데 그게 다 무조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둔독도 이런 방식의 둔독도 있는 거고 나무 하나마다 따로 이렇게 조금 봉긋하게 심는 그런 것도 이제 둔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심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올리브가 나무가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나무가 관상수로서 되게 많이 팔립니다. 럭셔리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팔리는데 그게 다 나무가 어디서 200년, 300년 된 그런 나무들 다 어디서 나올까요? 스페인, 옛날부터 키우던 그리스, 이태리 이런 데서 나무들 새롭게 갱신할 때 그때 다 캐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파내더라도 잘 자라나와요. 정말 억척스럽게 강인하게 잘 자란다. 어떻게 누가 심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올리브는 이씨 괜찮다. 임대나 뭐 특별한 이제 케이스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무조건 제일 빨리 노지에 심어야죠. 선택지가 없을 때 이제 화분에 가시는 거고 같은 화분이라도 지금 6년생 저희 파는 거 있거든요. 요만해요. 분에 있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심으면 엄청난 속도가 빠른데요. 그래서 분으로 해서 나는 팔겠다 그런 생각 아닌 이상 절대 화분으로 심을 이유는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평으로 하면 사실 뭐 또 한정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내부적으로 긴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하기에 따라 너무 달라요. 제가 3,500만 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잎도 수확하고요. 열매도 수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산자에 그렇게 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근데 그 하는 분은 또 하시거든요. 다 열매 쪽으로 가을에 한번 수확하고 말아야지. 잎 할 수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나무에 몇 킬로 나온다 그랬죠? 20킬로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00평에 130주 심을 수 있어요. 저희 5 곱하기 5로 하면 130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에 곱하기 잎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하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거예요. 새가 잎을 먹지는 않아요. 열매도 잘 먹지 않는 게 저희는 열매도 사실 안 먹는데 우리가 완숙과를 수확하는 게 아니라 미성숙과를 수확을 합니다. 올리브는 생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되게 맵고 써요. 그 맵고 쓴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되게 고급 올리브 오일입니다. 자, 언제 얘가 맵고 쓰냐 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폴리페놀을 내뿜어서 이제 그렇게 맵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미성숙할수록 쓴맛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미성숙할수록 기름 양이 적죠. 반비례하는 겁니다. 귤이 당으로 맛있게 해서 동물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올리브는 지방으로 꽉 채워서 지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폴리페놀 양, 이렇게 매운 맛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방만 있는 맹한 그런 거는 시장에서 최하급이에요. 미성숙과 초록색에서 이제 갓 보라색으로 바뀔 때 수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는 몸에 좋으려고 그런 걸 먹는 거지만 올리브의 원래 그 폴리페놀을 내뿜는 목적인 곤충을, 세균을, 동물을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맛없게 하는 거니까 그런 덜 익은 것들은 다 잘 안 먹죠. 수확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귤 같은 경우에 귤이 익는 게 다 똑같아요. 다 급하니까 사람들 끌어 쓰느라 뺏고 막 뺏기느라 난리잖아요. 근데 올리브는 초록색이든 덜 초록색이든 보라색이든 큰 차이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얘가 더 익으면 더 익을수록 사실 기름은 좀 더 나오거든요. 15일 날 수확한 게 30일 날 수확한 것보다 폴리페놀이 많고 신선한 향이 날 겁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느끼해지고 기름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시기 사이에서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2023년도 통계로 1,800억이네요. 수입량이. 수입 다 100%죠, 지금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17%씩 이제 성장하고 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800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별로 잘 안 와서 느껴지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올리브 시장이 커질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보면 되냐 하면 돈 되면요 여러분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죠? 블루베리도 그렇고 애플 망고도 그렇고 돈 된다 그러니까 재배량이 늘어납니다. 재배량이 늘어나려면요 기존의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여기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늘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칠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우리 한국, 일본, 중국에서도 올리브 재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되게 성장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렇게 되느냐는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 그렇게 돈이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 몸에 대한 신경 쓰는 투자가 늘 수밖에 없다. 우리 올리브 오일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병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서 이제 저는 소비자들을 거의 많이 만나죠. 거의 1년에 한두 병 이 정도 먹거든요. 그 양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태리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먹는 식용유의 양은 비슷해요. 1년에 20리터 먹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1년에 20리터를 올리브 오일로 다 채워요. 시중에는 원래 먹었기 때문에 소비량이 비슷합니다. 사실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메꿔주는 게 코로나 때부터 새롭게 생긴
아시아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여기가 이제 확 크면서 안 먹던 나라에서 먹으면서 양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을 막 늘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더 많이 먹을 여지가 되게 많다.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 걱정하실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게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올리브 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롬이에요, 효롬. 올리브를 짜가지고 그냥 내리면 나오는 게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 주스의 퀄리티를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공을 많이 하면요. 야, 이 퀄리티를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단순한 가공이다 보니까, 그냥 부셔가지고 짜는 가공이다 보니까,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두 가지 타이밍이 가장 큰 요소인데요. 품종을 뭐 쓰냐는 사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도 뭐 품종마다 맛이 다른 거지. 좋고 나쁨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수확하는가에 따라서 올리브는 수확하자마자 보통은 24시간 이내 바로 착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 그 날짜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죠? 야, 조금 더 초록색일 때 짜자. 라든가, 야, 초록색일 때 짜보니까 양이 너무 적네. 늦게 짜자. 늦게 짜면 근데 퀄리티가 좀 내려가겠네. 그리고 두 번째 타이밍. 언제 이제 착유를 하냐. 제가 제일 좋게 하려면 따자마자 바로 착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에 자랑하기 좋아하시는 곳에서는 우리 농장에 착유기가 있어요. 수확하자마자 바로 넣어버립니다. 대여섯 시간 이내. 신선도가 이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귤 같으면 신선도 중요하지만 뭐 달게, 새콤달콤하게 이런 다양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식용유다 보니까 뭐가 더 맛있어 뭐 이런 거라기보다 신선도가 제일 최고입니다. 식용유 먹으면서 야 이게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빨리 착유를 하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스케줄링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수확과 가공 타이밍에 따라서 퀄리티를 우리가 조정하는 거예요. 더 신선하게 하고 양을 적게 뽑을 건지, 나는 양은 좀 많이 뽑더라도 난 덜 신선하게 할 건지, 거기 따라 이제 가격들이 이제 달라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나 다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많고, 플러스 신선하게 빨리빨리 할수록 나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 농장에서는 어차피 나오는 게 얼마 없으니까 나는 조금 뽑고 최고급으로 할래. 그래도 나 이거 팔 수 있어. 이런데 이제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 물량 다 쳐내야 되는데, 물량 다 쳐내려면 기름량 많이 해서 단가 낮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올리브 묘목 가격 책정할 때도 걔보다 낮을 수는 없겠죠. 묘목 수가 희소한데. 근데 그렇더라도 3배, 4배 가격으로 해서 누가 올리브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장을 넓혔을 때 우리한테 다시 그 이득이 돌아오는 거니까 가능한 귤 가격에서 조금만 이제 올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반 생산자분들, 농부님들은 이제 생산하면 다 조합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잎, 열매, 나무 다 수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B2B를 좀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생산자들이 납품하는 모든 생산물을 전부 다 수매한다. 그리고 얘를 원활하게 공급한다. 우리 조합의 가장 큰 목표는 조합원들의 작물을 다 전량 수매하는 거다. 그것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야. 왜냐하면 생산자들은 그것만 해도 끝나는 거니까. 올리브 원물을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올리브 잎,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정말 두 가지 다 없어서 못 팔아요. 거기 원하는 기업들의 저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납품하는 B2B 위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조합 가입비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연구회에 있고 조합이 있죠. 연구회가 제일 처음이다. 그리고 저희 연구회에 다 드시는 이유가 예비 회원 제도를 저희가 둡니다. 원래 다른 연구회들 보면 저희처럼 예비 회원 받는 곳 잘 없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 이미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목반이나 연구회에 가입하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의 주시는 분이나 관심은 되게 많은데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무작정 심고 이건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회원 제도를 만들어서 1년 기한으로 가입비, 연회비 똑같이 내면 그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연구회에 1차적으로 다 들어오십니다. 저희 오늘도 올리브 나무 어떻게 심는가 정식 교육이 이제 있어요. 연구 회원 대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런 교육들 이제 하면서 공부도 하고 실제로 뭐 실습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막 합니다. 결국 심게 되겠죠. 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당장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래서 조합에 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연구회비나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12만원, 그리고 계속해서 재배하시면 연 12만원 이제 내면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연구회원 대상으로만 이제 조합 가입이 가능하세요. 조합 가입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 가입비, 연회비는 없고 조합이니까 출자금이 있죠. 출자금은 냈다가 다시 조합 나갈 때 받는 돈 100만원이에요. 저희는 항상 무임승차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100만원을 3년 뒤에 드는 거랑 5년 뒤에 드는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조합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기여도 플러스
그 다음에 언제 가입했는가, 가입 순서대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활용을 하는가? 그렇게 이제 쌓인 점수들을 첫 번째 그 순회 우선순위, 누군가 더 빨리 우선권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되게 이제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조합의 가공 및 이런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니 순서를 좀 더 빨리 주려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저희가 시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로드맵이 있긴 한데 지금 단계와 미래 단계 이것까지 이제 우선은 저희는 수매만 합니다. 거기서 그 생산자와 조합의 관계는 끝이에요. 여기서 가공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한테 이제 자교 공장, 자교기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만큼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겠죠. 조합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올리브 오일을 착유하고 팔아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이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까지가 딱 생산자 일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범위예요. 사실 그거를 제일 많이 바라고 계시죠. 뭐 조합에서도 조합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 조합에서 잘 그렇게 수매해가지고 올리브를 착유를 한 다음에 B2B로 우리도 오일 만들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업체, 아까 잎, 열매, 나무 그런 식으로 판매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죠. 올리브 오일이 비싼 이유는요, 여러분 와인하고 비슷합니다. 생과는 아무리 좋은 거 판매해봐야 가격에 한계가 있죠. 좋은 거가 제일 안 좋은 거하고 가격 차이가 10배 넘을 수가 없어요. 뭐 하면 2배, 3배 이 정도죠. 근데 올리브 오일, 와인처럼 가공이 들어가는 거는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작업을 아직 조합에서도 브랜딩, 마케팅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결국은 저희도 다 외국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공동 착유 시설 양이 많아지면요, 조합에서도 다 팔기가 쉽지 않을 그런 시기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뭐 1000평, 2000평, 3000평 이렇게 되면 자체 판매, 개별 판매하기 사실 쉽지 않죠. 그거 얼마 된다고 내가 마케팅과 브랜딩에 드리는 노력 그거 안 하고 말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는 10,000평, 20,000평 넘어가고 그런 분들은 내 농장만 하더라도 양이 꽤 나오네? 내 자체 브랜드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가 해볼까?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OEM 방식으로 저희가 위탁, 자뷰, 그런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몇 분은 이제 또 심으실 거고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한 5년, 10년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야 위탁 착유를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세요. 근데 양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본들 뭐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1단계는 그냥 일괄 수매하고 끝. 그 다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은 내가 착유해서 가져갈게.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판매도 중요한데요. 저희 올리브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농, 아니면 소농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뭐 어떤 농사를 하더라도 과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선택제예요. 근데 올리브 오일은 식용유, 필수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먹는 거예요. 카놀라유 뭐 이런 시드 오일 먹는가, 올리브 오일 먹는가 이런 차이인 건데 내가 지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제일 먼저 먹고 남는 거 파시는 그런 농가들 되게 많습니다. 올리브오일 자체가 비싸니까 내가 사 먹느니 또 이렇게 한다. 규모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농들은 그렇게 이제 당연히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소농들 뭐 내가 먹는 거 우선 또 먹기도 하고 남는 거 또 판매도 하고 이 양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회비가 22만 원이에요. 우리가 사실 농사 지으면 1,000만 원 그냥 넘습니다. 나무도 사야 되죠. 토목도 해야 되죠. 뭐 지주도 우리 그 정도 투자하는데 1년에 22만 원, 그리고 연 12만 원의 투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우리 나중에 이분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장벽으로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중에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더 만족감을 느끼고 들어온 사람한테만 해야지. 그리고 빨리 오시는 분들 무조건 더 많은 혜택 그렇게 순위적으로 다 가자. 이거 똑같이 공평 이런 거 없다. 저희 어떤 문의가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방문과 시간들이 생업을 하는데 완전 지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정 잡아가지고 연구회원 한정으로. 여러분, 우리 결국은 개인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올리브 좀 잘 되죠. 유통, 가공, 자본력이 있는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모든 작물 다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을 단단하게 빨리 키워나갈 때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건데 그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사실 생산자로서 궁금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리브는 가공이에요, 가공. 가공이 없는 재배를 하는 거는 정말 다리가 없는 절벽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재배 잘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과수들, 다른 작물들은
내가 생가로 다 먹고 하기 때문에 생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착유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입만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는 조금 이제 소수니까 대부분은 다 오일 향해서 가는 건데 오일이라는 거는 가공이 필요하고 굉장히 비싼 기계와 그런 설비들 그리고 그냥 팔 수 있나요? 예, 뭐 제조 허가 받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 곳을 향해서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공에 대해서 그다음 판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을 바라보고 그런 곳이 있을 때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거기서 같이 해나가고 책임져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희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묘목을 어디 샀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합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 사가지고 우리 생산과 가공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한테 나무 안 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묘목을 살 때 어디든지 다 사도 좋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쪽에서 다 팔아줄 건가? 다 사줄 건가? 그 다음에 가공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시고, 본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리브 연구회, 올리브 영농조합법인 전부 다 생산자들이 모인 그런 조직이거든요. 생산자에서 시작한 조직의 미래와 유통업에서 아니면 가공업에서 아니면 묘업에서 시작한 조직의 미래를 보고 이제 다 5년씩 10년씩 이렇게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 올리브가 특히 더 중요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에 별로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작물들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올리브는 정말 가공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 정액으로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아까 제가 19,000원 이야기하고 10,000원 이야기했는데 우리 10년 만년 그 가격으로 계속 할게요. 그거는 이제 조합 망하는 길이죠. 예를 들어 저희 두 가지 하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조합의 기준은 그 판매가에 일정 수수료를 사실 붙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렇게 판매가 시작된 게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한국 시장에서 먹히는 그 가격을 테스트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조합에서 수매를 이제 하게 되고 시스템적으로 뭐 하게 되는데 작물 비슷한 것 같아요. 몇 개 시험 테스트해서 꺼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불량률 몇 프로 이하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런 이제 과정으로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맞추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친환경으로 했나 안 했나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차이니까 그거는 이제 판매할 때도 뭐 1.5배에서 2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100여 이제 농가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친환경 올리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드리는 말씀, 꼭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은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치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제 보편적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으로는 우리 지금은 나무를 키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고민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나무 잘 키우는데 그냥 집중하시면 된다. 초기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잎이든 열매든 그때 지점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은 저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저도 친환경 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반대되는 이런 상황에도 어쨌든 나무가 잘 크고 살려야 되는 저희 약 잘 친다는 게 한 달에 한 번 칩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 수확하는 한 10월, 그때부터 3월까지, 3월부터 한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치거든요. 그것만 열심히 쳐도 잘 자라요. 나는 친환경을 하느냐? 여기 전부 다 해서 이제 1,500평 정도 되거든요. 요거 재배로, 그 다음에 저기 제품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재배나 가공으로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올리브를 하면서 제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그런 포지션은 이 올리브가 잘 됐을 때 우리 조직이 선점하고 판매를 잘하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농장이 그 많은 농장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부에 오픈하는 곳이에요. 브랜드들이랑 아니면 외부 손님들이랑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주 올리브 스탠다드라는 그런 이름처럼 제주 올리브의 기본 그런 가이드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친환경이라는 게 올리브가 가지는 그런 이미지 건강하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높은 소비력을 가진 고객들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삽니다. 소비력이 높을수록 자기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친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너무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주 올리브에 친환경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친환경을 끊고 나가야지 이 뒤에 농가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친환경 하죠? 뭐 친환경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친환경 하면 돈이 너무 또 되죠. 특히 저희가 차류를 많이 합니다. 크게 잎차하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차류 산업으로 넘어가면 친환경이 기본이 너무 많아요. 저희 녹차 제주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녹차 많이 가다가 팍 무너진 게 녹차 농약 파동. 그래가지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겨우 이제 올라와서 제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제주 올리브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죠. 네, 친환경 이제 농업을 하시는 그런 각오하고 이제 하셔야죠. 실제로 밤에 가서 이거 라이트 켜고 벌레 잡으세요. 그런 각오로 내가 친환경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한번 제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부터 한 8월 말 이때까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농약 치고요. 또 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번 치세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농약을 올리브가 덜 쳐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을 우리 왜 많이 칠까요? 감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몇 번 치죠? 뭐 2번에서 3번 이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과수를 하게 되면 예쁜 표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미리 예방적으로 치다 보니까 일정 주기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는 설명드린 것처럼 100% 가공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만드냐면 따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다 부셔버려요. 기본적으로 얘가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치더라도 뭐가 왔네? 대형적으로 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치는 약 자체, 방제 횟수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벌레는 똑같아요. 결국 벌레가 어디서 오겠어요? 근처에 있는 벌레들이 다 옵니다. 이제 귤에서 오는 그런 벌레들이 다 이제 옵니다. 지금은 감귤 치는 약 똑같이 이제 쓰고 있어요. 원래는 과수나 작물에 쓰는 농약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보약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브는 그런 약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온난화연구소 농청에서 올리브 전용 농약을 한 15개, 20개 정도 이제 등록해서 그게 이제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아까 재배력에 보면 각 시기별로 어떤 벌레나 어떤 종류의 들어간 재료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저희 올리브에 일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뭐 심는 거 빼고 심는 거는 뭐 처음에 이제 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월, 4월, 뭐 겨울부터 수확 때부터 사실 하셔도 되긴 한데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전정 한번 합니다. 강전정.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방제하겠죠. 그리고 전정하고 전정한 가지에서 잎 수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제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 열매 수확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끝이긴 해요. 여기 일가리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분 있죠. 혼자서 다 합니다. 다른 작물도 어떻게 하죠? 수확하실 때 혼자서 다 하시나요? 잎 수확하면 한 사람이 1시간에 1kg 따요. 전정한 가지에서 따거든요. 그렇게 수확할 때 뭐 한 10분, 20분 사람 불러가지고 수확하고요. 그 다음에 약 칠 때는 혼자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열매 수확도 1000평 정도는 솔직히 혼자 해도 돼요. 근데 귤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있지만 외부 인력으로 더 빨리 하시는 그거는 선택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남자 총 6명 씁니다. 4명이서 이런 기계에 붙들어요. 붙들고 나무 둘레를 둘러싸고 텁니다. 그럼 5분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그거 이제 줍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해. 내가 혼자서 그냥 털어도 사실 뭐 터는데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기계 수확과 줄어든 방제 횟수 그걸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귤은 태풍에 강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키운 걸까요? 바람이 강한데 좋은 식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귤도 마찬가지. 근데 올리브도 귤하고 똑같이 천근성이거든요. 얘도 바람에 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지주 작업은 기본적으로 해요. 단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 어려움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는 돈으로. 그럼 저기 지금 시설 하우스들은 비가림하고 바람 다 막아주고 엄청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평에 2억을 들이면서까지 하우스를 짓는 거는 매출만 나오면 하우스 지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이 중요한 거지. 이 올리브로 얼마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바람이 문제고 아니면 해가 문제고 이런 것들은 다 방법이 있어요. 온도가 낮으면 시설을 하면 되고, 자, 바람이 하면 뭘 하면 되죠? 바람막이 방풍을 하시던가, 지주를 하시던가. 우리 지금 이제 21세기를 이 기술 좋고, 뭐든지 다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막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지주 작업을 하고 내가 투자한 비용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특히 바람, 정말 생각할 것도 없어. 노지 감귤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요. 지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대기 하나 꽂아놓는 것도 지주고 뭐 저희처럼 보이는 거 50mm 파이프 꽂아놓는 것도 지주고 또 누군가는 그 디귿자 아니면 또 네모로 둘러싸가지고 할 수 있겠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투자한 비용만큼 내가 이거 뽑을 수 있나 그런 거지. 바람이에서 얘가 재배가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케바케는 내 하기 나름이라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치시는 분도 예방적으로 사실 치긴 하거든요. 뭐가 나와서 치는 건 한 달에 한 번 아니고 예방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라서 조금 더 늦게 쳐도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달이 걸리더라도 아무도 안 먹는데 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기를 볼 수 있는 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우리 나무 사면 이런 얘기 하죠. 일주일에 한 번 물 주세요.
그 말이 너무 진짜 얼토당토한 이야기라고 이제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화분에 물이 말라야지 주는 거죠. 화분이 이 화분일 수도 있고 저 화분일 수도 있고 이 나무가 물을 잘 빨아들이는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손을 넣어보고 말랐을 때 넣는 게 이제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약도 필요할 때 치는 게 제일 이제 좋은 거죠. 추석도 조금 애매한 게 추석에 9월도 있고 10월도 있어요. 9월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10월 말 지중해에서도 시칠리아에서 조금 빨리 하거든요. 제일 따뜻한 그런 곳이 한 9월 말, 10월 초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월 중순, 11월 그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아이가 한 10%, 20% 넘어갈 때 그 정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장마다 제주 안에서도 저기 조천이랑 여기 대정이랑 완전 달라요. 결국은 열매를 보고 그 충해의 피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이제 제일 좋죠. 올리브는 귤이랑 뭐 참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과는 다를까요? 나무라는 그냥 측면에서는 기본 원리는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올리브 저희가 가운데를 비운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나무에 골고루 안까지 햇빛이 닿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전정을 하죠. 전정을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제 저희 구분을 하는데 뭐 리노베이션 전정 해가지고 막 키우다 보면 막 엄청 클 때가 있어요. 정말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그런 전정을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매년 하는 걸로는 도장지부터 시작해서 안을 솎아주는 전정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싶어하고 밖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 다 잘라주는 그런 이제 작업들 또 이제 하죠. 어떤 유럽에서는 제일 밑에서부터 다간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 완전 또 달라지는 거죠. 키우는 막 귤도 그렇잖아요. 귤도 밑에 옛날에서는 바닥부터 다간 잡아가지고 3지, 4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리 잡힌 그런 재배법으로는 한 50에서 80cm는 외목대로 키우고 거기서 이제 퍼뜨려요. 퍼지다 보면 가운데가 이제 해가 안 드니까 가운데 부분 완전 다 자르고 이제 옆으로 넓게 퍼지고 위에 닫히고 2m, 2.5m 이상 넘어가면 아무리 얘가 장대가 있더라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2.5, 3m 그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 위에 이렇게 자르면 이제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그 밑에서부터 이제 잘라주는 그 정도 개념으로. 이 성인이 친환경으로 내가 사는 거랑 작은 아이한테 너 약도 없이 그냥 지내라고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겠죠. 가치를 떠나서 얘가 느껴지는 그런 데미지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나키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애한테 약도 안 쓰고 네가 알아서 자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대요. 근데 또 더 극단적으로 가면 뭐 항생제 막 이렇게 주사 주고 뭐 이런 부모들도 있겠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추냐의 그런 건데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일단은 살리고 볼 것 같아요. 나한테 야 이거 약을 안 쓰면 얘는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약 쓰면 살아. 너 약 쓸 거야 안 쓸 거야? 가치보다 나는 일단 나무 살리고 갈 것 같아. 네, 저는 그런 간절함, 먹고 살려고 지금 돈 벌려고 이 농업을 하고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 나무가 일단 살고 잘 살고 봐야지. 저는 그게 좀 강해서 그리고 아무리 제가 노력하더라도 여기에서 친환경으로 되실 분이 8% 정도 될 거 다른 작물들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92% 생산자 플러스 그거에 오케이하고 소비하시는 그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리브 나무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귤처럼 사자는 성모부터 나는 친환경 할래. 그렇게 접근하셔서 괜찮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귤도 처음부터 어린 나무부터 친환경 해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귤은 큰 나무 이미 다 자리 잡힌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신 상태라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지금은 올리브를 하라고 권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스키한 그런 방법들은 가능한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여러분, 요 옆에, 아니, 안 나가서 한번 보시면, 저는요, 여기 토목부터 다 했어요. 저기, 제 키만한 높이 돌산이었더라고요. 땅을 사니까. 그래서 다 깎아내고, 이거 평지, 이거 만든다고 돌만 100차 나갔어요. 그런 비용이랑, 그냥 원래 나는 농사 짓던 땅에서 하는 비용이랑, 그런 비용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서, 1000평에 130주 들어가고, 묘목값도요, 3년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5년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돈 되는 데까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비용을 정말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관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전정은 수확한 다음부터 너무 추울 때 빼고 3월 말까지 가능하고요. 제주도는 어쨌든 귤이 줍니다. 그래서 전정하시는 분들도 귤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일 바쁜 귤 시즌 피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3년생 심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싸니까요. 땅에 심었을 때 빨리빨리 자라버리니까 가성비로 하면 3년생이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작물 다 전문 묘목업자들이 키우시는 거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3년생이 기본입니다. 더 뭐 4년생까지 뭐 있을 수 있어도 3년생을 심으면 4, 5년 키우면 그래도 수확을 할 수 있고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수의 최대 수확기는 10년생부터 시작합니다. 귤, 사과, 배 다 똑같아요. 올리브도 마찬가지예요. 10년부터 25년, 30년 그때가 맥스
최대 수확기 고정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 뒤로는 뭐 유지하다가 조금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 거죠. 품종마다 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너무 또 달라요. 3년생부터도 올리브 꽃 피고 열매 피고 합니다.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하겠죠. 3년 해가지고 한 두어 개 달리더라도 나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팔래 해서 끝까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야, 지금 뭐 내가 그거 수확해서 뭐 해? 나는 결국은 최대 수확기를 위해서 가는 거고 나무가 어느 정도 한 7, 8년 자랄 때까지는 나는 나무 키우는 데 집중할래. 다 적과 적화 다 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너무 개인적인 선택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품종이 더 중요해요. 품종이 틀려버리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 품종 자체는 잡으셔야 되세요. 그 코라티나 프란토이어는 이태리 품종입니다. 아르베키나 비쿠아는 스페인 품종이에요. 그리고 코로네이키는 그리스 품종입니다. 그냥 이 나라의 품종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제일 오랫동안, 제일 크게 심어왔고 올리브 착유를 제일 많이 한 품종이에요. 시장에 가서도 얘네는 무조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다 잘 자라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원래 제주도 사이즈면 한 개 품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확신을 하기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5개, 요 정도 이제 줄여놨으니까 이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부수적으로는 올리브는 수분수가 무조건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 심으면 안 돼요. 무조건 저희 한 10% 정도는 수분수를 심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로 심으셔도 되시고, 재미삼아 또 만자니아 같은 애들 아니면 레치노도 되게 많이 심고요. 이런 수분수는 사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도움되는 쪽으로 하시면 좋죠. 그래도 메인은 그래도 요 5가지 안에 하셔야 나중에 가공할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이 품종 되게 좋대.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은 시장을 보시면 돼요. 마트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 마트 가면 이런 품종들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여기 없는 거는 약간 애매하다. 제일 강하게 안전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요 안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올리브 나무가 되게 좋은 게 땅처럼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농사 망하더라도 나무 팔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이 나무 되게 비싸요. 카페, 뭐, 레스토랑 이런 데서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사 하시는 분들도 조금, 아유, 저 이거 지금 열매 해봐야 얼마 보나. 그냥 나무나 열심히 키우다가 우리 자식한테 줘서 재산으로서. 다른 과수나무들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30년 지나면 다 캐서 그냥 버려요. 근데 얘는 30년, 40년, 50년, 100년, 200년. 그렇게 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는 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땅도, 땅 얘기하다가 왜 일로 왔냐 하면 땅이나 얘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고를 때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의 가치, 그러니까 도로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난 필요 없어. 맹지 사도 괜찮아. 큰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너무 다르니까 재배 사실 2번째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 사서 딴 농사 지으셔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땅은 우리 부에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서 땅 하시고 다른 고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